노동절 연휴를 끝낸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진 건데요. 한편 이달부터 은행들이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쉬어갔던 뉴욕 증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한 건데요. 지난달 초에 있었던 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개장하는 국내 증시 좀 걱정스러운 수준인데요. 예. 뉴욕 증시 기술주는 거의 투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3.26%,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2% 넘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5% 넘게 9월 첫 거래일을 거의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물가 지표에 연연했다면 지금은 다른 지표에도 상당히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됐던 건 제조업 지표예요. 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10% 미만입니다. 그래요? 그다지 크지 않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매관리협회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 50을 밑돌았어요. 47.2를 기록했는데 5개월 이상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다. 미국에도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여기에다가 AI 대장주 엔비디아 지난주 실적 공개했잖아요. 예. 실적 공개하면서 국내 증시까지 흔들렸는데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만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5%가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하락폭이 시가총액이 37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하루 만에 까먹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무려 7.75%나 떨어졌는데요. 이 기록도 굉장히 기록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들이 곧바로 AI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한 17조 원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시장 개장하는 데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통상 9월은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S&P 500 지수가 월간 9월은 평균 한 2% 남짓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8월까지 S&P 500 지수 기준 30회 이상, 35회 이상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웠어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더라도 그다지 낙폭이 크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연초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뭐 지표든 엔비디아의 급락이든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었던 하루 같은데 한순간에 잠깐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지금을 기점으로 좀 계속 지지부진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인지 네. 아니면 이제 앞서 제가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지표는 사실은 미국 경제 10% 이내지만 사실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네. 왜냐? 일자리, 돈을 벌어야지 소비를 하거든요.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남아 있어요. 일단 미 고용부가 발표하는 이 실업률. 네. 8월에 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왜냐하면 이 지금 블랙 먼데이를 초래했던 게 사실은 7월에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8월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번에 주간 고용 지표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징후는 좋지 않아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일주일 변에서 한 1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 좋을까? 보다는 고용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올해 초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엔비디아입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언급하셨지만 거의 10% 가까이 엔비디아가 빠졌습니다. 뭐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실적도 좋았어요. 2분기 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어요. 야, 쟤는 잘하면 200% 잘하래야 라고 했는데 한 120%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니 예.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차세대 수익원으로 공개하고 있는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이게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생산이 좀 지연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이제 10% 넘게 빠지다 보니 뭐 AI 대장주만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그동안 네. 이제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7개 종목이 모두 다 내렸어요. 테슬라만 강보합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지 여부는 이제 오는 10일에 애플이 그 담당을 합니다. 애플은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네. 아. 애플 16, 16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줄지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애플워치 모든 신제품이 동시에 칩이 또 새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AI 구동 칩이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수익성을 내들지 그동안은 야, AI는 돈 먹는 하마야.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걸 얼마나 애플이 반증해 줄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뭐 지표 말씀도 해주셨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변수들도 짚어주셨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제조업 지표 부진했다고 9월 18일 미국에서 이제 FMC 있거든요. 일단 B컷의 기대감이 조금 커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한 0.25% 인하 가능성이 아직 6대 4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발표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고용 지표, 월간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그 연준의 이제 이 경기 전망을 담은 이제 이른바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네. 되거든요. 연준이 실제로 최근에 경기 데이터를 보면서 경기를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 발표도 현지 시간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봐가면서 금리 인하의 폭과 타이밍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예상은 뭐냐? 현재 미국의 최고 금리는 연 5.5%예요. 근데 연말 가면 연 4.5%. 야, 그러면 1%포인트 낮아지는데 그러네요. 연준회의는 올해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은 B컷. 크게. 아, 예. 네. 크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으로 돌아보면요.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2개월 미뤄졌던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생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달부터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는 신용대출, 거기만이 아니라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 DSR은 이제 미래 금리 변동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면 1단계가 적용이 돼서 스트레스 금리는 0.38%포인트가 가중됐는데 네. 이달부터는 2단계로 올라가다 보니 수도권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 가산 금리가 1.2%포인트까지 뛰고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0.75%포인트가 적용이 되는데 러프하게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 5,500만 원 가량 줄어들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자 연 4.5%를 가정하게 되면 지난달까지는 3억 2천만 원 넘게 네. 3억 3천만 원 가까이 이제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달 들어서는 2억 8,700만 원으로 예. 약 4,2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대출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하라고 했더니 은행들은 가산금리 올리고 예금금 우대금리는 낮추면서 연이자
이자 장사로 상반기에 30조 벌었어요. 네. 여기다 더 한술 더 떠서 지금 은행들이 내놓은 걸 보게 되면 은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통장 대출 안 됩니다. 한도 줄였고요. 절반 네. 이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최장 한 50년짜리가 30년으로 줄었어요. 여기다가 조건부 전세대출은 대부분 중단했고요. 여기다 주택 있습니까? 그럼 갈아탈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는 대출 아예 중단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실수요자들 가운데서도 집이 있는데 갈아타기 수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커서 이사를 여기 가야 집이 되는. 좋기 때문에 예. 약간 큰 평형으로 네. 아니면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면 조금 더 대출을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차단된 겁니다. 차단되다 보니 일단은 이 문제가 실수요자들의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세 대출자들이에요. 전세 대출자들도 보면 일단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지금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이설철이잖아요. 전세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자들이 갈아탈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이 전세금 올려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반전세, 반월세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아니 신규 분양주택 받아서 입주가 코앞인데 잔금 대출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요자들까지 이제 피해 목소리가 커지니까 금융감독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 옥죄는 정책이 마구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절벽이라고 해요. 예. 실제로 지금 9월 4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 대출 창구를 찾는 대출자들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 가면 대출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주택 구매 수요는 다소 단기적으로 급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60%는 뭐냐? 정책금융상품이에요. 정책금융상품,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규제 사각지대야.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다라고 하면 정책금융상품을 갖고 주택 매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수급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입니다. 2026년 내후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70% 넘게 줄어듭니다. 이 점점점 바늘구멍이네? 라는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아무리 이번 대출 규제를 내놨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지수다. 특히나 한국은행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낮추게 되잖아요. 예. 금리 인하라는 건 부동산의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보다는 좀 악재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좀 장을 볼 때나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로 좀 떨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2%대로 떨어진 건 어쨌든 국제유가 떨어진 거, 하락분,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 안정된 거, 전달에 비해서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냐라고 하면 아유 장보러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할 네. 겁니다. 실제로 장보러 가면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 가격, 채소, 과일, 축산물 가격 그다지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 채소 가격은 폭염,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생육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정부가 아무리 공급 물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시금치, 배추, 무, 청상추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다 과일 가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사과, 배 가격이 소폭 내렸어요. 네. 근데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높습니다. 또 이제 축산물 가격이 한우 가격이 현지는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체감이 잘 안 돼. 왜냐? 여기에다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스킨병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 이게 추석 성수기와 맞물려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뭐냐?
2년 동안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보면 고물가 기간을 거치다 보니 물가 레벨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는 그 위에 그보다도 높아진 물가 위에 얼마나 더 올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수치상 물가를 체감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주 뒤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또 채소값이 들썩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은 사과 배 가격이 아니라 이제 채소 가격이 더 급선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과 가격은 어쨌든 지난해보다 한 20% 넘게 수확량이 늘다 보니 예상으로는 한 40% 정도 좀 빠지지 않겠느냐. 네. 한 개당 10,000원짜리가 그래도 이제 한 4, 5천 원 정도 낮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또 이 문제는 채소값인데 윤원익이라던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 한 포기당 7,000원 넘었었잖아요. 정부가 거의 한 뭐 17만 톤 이상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기당 6,000원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여기에다가 또 한 달 새에 2배 넘게 오른 시금치, 상추값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과 가격은 떨어지면서 추석 사례상을 이제 차리는 비용은 애플 효과로 조금 낮아졌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물가정보가 낸 통계를 보니까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에선 30만 한 2,500원, 그리고 대형마트에선 39만 4천 원 정도인데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에서 한 3% 정도 낮아진 수준으로 아마 추석 이 차례상 비용이 낮아졌다고 얘기한 건 아마 제가 한 20, 30년 방송했는데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 10월 1일, 이제 다음 달입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9일 동안 연장해서 쉴 수 있게 되기도 한 텐데 요즘 내수 경기 안 좋잖아요.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10월 1일이 화요일이에요. 네. 징검다리 연휴. 직장인이라면 방송인은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일 해야 됩니다. 네. 3일 이게 연휴를 쉬게 되면 최장 9일이에요. 예. 뒤에 이틀 더 휴가 내면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유통업계,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은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분석을 보니까 이런 임시 공휴일에 다 쉴 수는 없어요. 절반 정도, 우리 국민의 절반이 쉰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 원,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한 2천억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수치고요. 예. 근데 문제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이제 소비 양극화예요. 돈 있는 분들은 최장 9일 쉴 거면 국내 여행 왜 가요? 해외여행 가지. 예. 미리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이런 분위기고요. 근데 정작 걱정스러운 건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에요. 왜냐? 이분들은 문을 열어야지만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영업 일수가 늘어야지 매출이 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인건비가 1.5배 올라갑니다. 통상 임금의 1.5배를 줘야 해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 수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공장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런 임시공휴일이 지정은 됐지만 노시는 분, 대기업, 공무원 이런 분들은 놀지만 놀지 못하는 이런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든 일장일단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